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곳은 바로 바티칸 시국입니다. 아주 비판적인 시각으로 이곳을 파헤친 한 기록을 따라가 볼 건데요. 과연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이 장소의 이면에는 어떤 모습이 숨어 있을까요?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 기록의 저자는요, 자신을 안티크리스트라고까지 부릅니다. 그러니까 바티칸을 그냥 성스러운 것이 아니라 마치 적의 요새처럼 봤다는 거죠. 자기는 무슨 첩보원이라도 된 것 같았다고 해요. 처음부터 시각이 정말 남다르죠? 그러니까 이 저자는 순례자가 아니에요. 비평가죠. 바티칸에 들어선 이유도 이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모순을 찾아내기 위했습니다. 말하자면 믿음을 확인하러 간 게 아니라 자신의 의심이 맞는지 검증하러 간 셈이죠. 자, 이제 바티칸의 아주 유명한 박물관으로 들어가 보죠. 여기서부터 저자의 핵심 주장이 슬슬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눈앞의 예술품들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감탄은 하는데 동시에 근데 이게 다가 아닐 텐데 하는 의심을 품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위장술 이론. 저자는 이 모든 웅장하고 아름다운 예술이 사실은 뭔가를 감추기 위한 교묘한 위장술이라고 주장해요. 사람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서 진짜 중요한 거, 어쩌면 좀 불편한 진실 같은 것들을 못 보게 만든다는 거죠. 그럼 저자가 뭘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는 걸까요? 한번 보시죠. 첫째, 그 어디에도 기독교 경전 원본이나 사본이 없다는 겁니다. 대신에 성경 속 장면을 그린 그림들만 잔뜩 있죠. 그리고 둘째, 너무나 이상하게도 기독교 작품들 사이에 이교도의 예술품들이 버젓이 전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자는 이게 바로 진실을 숨기기 위한 절묘한 계책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저자의 주장은 더 구체적이 됩니다. 기독교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바티칸에서 발견되는 이교도의 상징물들, 저자는 이걸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자, 첫 번째 증거물입니다. 바티칸 안뜰에 있는 이 거대한 청동 솔방울. 정말 크죠? 가이드는 이게 세상의 죄를 정화하는 상징이라고 아주 거창하게 설명한대요. 그런데 말이죠. 저자가 파헤친 이 솔방울의 원래 정체는 뭘까요? 바로 로마 황후 아그리피나의 개인 욕실에 있던 장식품이었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한쪽에서는 세상의 죄를 정화하는 상징이라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냥 욕실 장식품이었다고 해요. 저자는 이 어마어마한 간극을 보면서 정말 헛웃음이 나온다고 표현합니다. 자, 다음 증거물로 가보겠습니다. 라오쿤 군상. 이 작품은요, 무려 1506년에 바티칸 박물관 컬렉션의 시작을 알린 정말 역사적인 유물이라고 해요. 교황이 직접 구입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저자가 또다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잠깐만요, 라오콘? 그거 트로이 전쟁에 나오는 그리스 신화 속 인물이잖아요? 이게 카톨릭교의 역사랑 도대체 무슨 상관 있죠? 왜 하필 기독교 역사의 한 장면이 아니라 이교도 신화의 조각상이 이 위대한 박물관의 첫 번째 소장품이 되었냐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증거. 성 베드로 광장에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그 중앙에 거대하게 우뚝 솟아있는 오벨리스크 말입니다. 공식적인 설명은 이거죠. 바로 이 자리에서 순교한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기리기 위한 기념탑이다. 하지만 이 오벨리스크의 진짜 기원은 놀랍게도 고대 이집트인들이 태양신 라를 숭배하기 위해 만든 석조 기념물입니다. 자, 여기서 저자의 주장이 정점을 찍습니다. 태양신을 숭배하던 이교도의 상징물이 어떻게 기독교 순교자들을 기리는 기념탑으로 둔갑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건 정말 기가 막힌 모순 아니냐 이겁니다. 자, 이렇게 예술품과 상징물에 대한 의심을 쌓아 올린 저자는요, 이제 가장 결정적인 부분으로 칼날을 돌립니다. 바로 성 베드로 대성당이 서 있는 그 근본, 베드로의 무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연대표를 한번 보시죠. 흐름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성 베드로가 순교한던 서기 64년경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한참 시간이 흘러서 1896년에 쿼바디스라는 소설이 나옵니다. 이 소설이 베드로의 순교 이야기를 엄청나게 대중화시키죠.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 1950년, 바로 그때 바티칸이 대성당 밑에서
베드로의 무덤을 공식적으로 발견했다고 발표합니다. 저자는 이 순서를 보면서 이런 도발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혹시 소설이 먼저 사람들의 믿음을 만들고 그 믿음이 나중에 역사적 발견을 만들어낸 건 아닐까? 결국 저자의 결론은 이겁니다. 카톨릭 신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보다 영화로도 만들어진 소설 코바디스의 극적인 스토리를 더 진짜처럼 믿게 되었다는 거죠. 허구가 현실을 그리고 신앙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아주 신랄한 비판입니다. 자, 이렇게 바티칸 투어가 거의 끝나갈 무렵 저자는 가이드에게서 어떤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지금까지의 모든 의심을 하나로 꿰뚫는 그에게는 정말 섬뜩하게 들리는 한마디였다고 해요. 가이드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곳 바티칸에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감상하세요. 이러쿵저러쿵 평가하고 논할 자리가 아닙니다. 바로 이 말. 저자는 이걸 듣고 무릎을 탁 쳤다고 합니다. 아, 이거구나. 본질에 대해 질문하지 말고 그냥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에 감탄만 해라. 이게 바로 바티칸이 원하는 거였구나 하고 말이죠. 이렇게 이 기록은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지면서 끝을 맺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마주할 때 그저 보이는 대로 받아들이고 감상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있는 모든 것에 의문을 던져야 할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의 심층 분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하지만 그 영향력은 결코 작지 않은 곳이죠. 바로 바티칸 시국으로 떠나보려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펼쳐볼 자료는요, 일반적인 여행 가이드가 아니에요. 스스로를 안티크리스트라고 칭하면서 거의 첩보 활동을 하듯이 바티칸의 속사를 파헤친 한 여행자의 아주 날카로운 관찰 기록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단순히 바티칸 정말 위대하다 이런 감상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이 기록을 나침판 삼아서 바티칸이라는 이 거대한 권력이 스스로를 어떻게 포장하고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지, 그리고 그 화려한 이야기 뒤에 숨겨진 균열, 그 모순은 무엇인지 함께 추적해보는 겁니다. 신앙과 권력, 또 예술과 프로파간다 사이에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그 첩보 활동의 시작부터 따라가 보죠. 저자가 바티칸 국경에 처음 도착했을 때 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높고 두꺼운 성벽을 보고 처음 든 생각이 적의 요새 같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굉장히 폐쇄적이고 좀 위압적인 첫인상을 받은 거죠. 그쵸.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순간 첫 번째 모순과 마주칩니다. 그렇게 견고해 보이는 요새의 문이 너무나도 허술하게 열렸다는 거예요. 아, 허술하게요? 네, 여권은 그냥 쓱 훑어보는 게 전부고 공항 검색대 같은 금속 탐지기 하나 통과하면 끝. 이게 국경 심사라기보다는 거의 놀이공원 입장 절차에 가까웠다는 거죠. 아, 요새라는 겉모습과 거대한 관광지라는 숭례의 그 괴리감이 느껴지는 대목이네요. 바로 이 지점부터 저자의 의심이 시작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박물관 안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당 같은 정말 걸작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렇죠. 가이드도 역대 교황들이 수집한 위대한 예술품의 보고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설명을 하고요. 그런데 저자는 이 소장품 목록을 보면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이죠? 왜 이곳의 핵심 전시품이 기독교 유물이 아니라 고대 그리스 로마의 조각상 같은 이교도의 예술품일까 하는 거죠. 아, 바로 그 지점에서 모든 게 좀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군요. 이교도의 예술품은 이렇게 화려하게 전시를 하면서 정작 기독교 교리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신약성경 원본이나 중요한 초기 사본들, 이런 것들을 왜 깊숙한 수장고에 감춰두고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맞아요. 저자는 이걸 아주 신랄하게 표현해요. 현란한 색깔로 진리를 분칠하는 위장술이다. 진실을 숨기기 위한 계책이라고까지 하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드러나는 패턴은 아주 명확해요. 시각적으로 압도하고 감탄을 자아내는 예술품은 누구에게나 보여주지만 정작 자신들의 교리를 증명할 가장 중요한 원본 자료는 자물쇠로 잠가두는 셈이죠. 이게 과연 진리를 탐구하는 종교의 방식이 맞냐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뭐 카톨릭 입장에서 변호를 좀 해보자면 그건 일종의 토착화 전략의 일환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강력한 이교 상징물을 파괴하는 대신에 그걸 기독교적인 맥락으로 흡수해서 신자들에게 더 쉽게 다가가려는 시도 말입니다. 저자가 이걸 너무 악의적인 위장술로만 보는 건 아닐까요? 물론 그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가 주목하는 건 그 흡수의 방식이에요. 박물관 뜰 한가운데 있는 그 거대한 솔방울 조각상이 아주 대표적인 예죠. 아, 그 솔방울 조각상이요? 네, 가이드는 이걸 세상의 죄악을 정화하는 상징물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주 거룩하게 들리죠. 그런데요, 반전이 있나요? 저자는 그 조각상의 출처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원래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아내였던 아그리피나의 아주 호화로운 욕실에 있던 장식품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세상의 죄를 정화하는 상징이 원래는 황제 아내가 쓰던 욕실 장식품이었다고요? 와, 그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이건 그냥 의미를 덮어씌운 수준이 아니라 거의 의도적인 역사 왜곡이라고밖에는 안 들리네요. 저자도 정확히 그렇게 본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하나의 예시가 아니에요. 저자가 보기에 이런 가져와서 의미 덮어쓰기가 바티칸이 권위를 만드는 핵심 방식이라는 거죠. 아, 다른 예도 있나요? 네, 바티칸 박물관의 출발점이라고 자랑하는 라우쿤 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로이 전쟁 신화에 나오는 인물인데 이게 바티칸의 역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결국 다 똑같은 패턴인 거네요. 원래의 맥락은 완전히 지워버리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새로운 이야기를 입혀서 권위의 재료로 삼는 방식. 그 정점이 바로 성 베드로 광장 한가운데 서 있는 오벨리스크겠군요. 정확합니다. 가이드는 기독교 순교자들을 기리기 위해 세운 기념비라고 설명하지만 그건 원래 고대 이집트인들이 태양신 라를 숭배하기 위해 만든 명백한 이교도의 상징물입니다. 세상에. 심지어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네로 황제가 쓰던 거대한 육조가 성당 내부에 버젓이 전시되어 있죠.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황제의 목욕용품을 성스러운 공간에 둔다는 발상 자체가 저자에겐 거의 블랙 코미디처럼 보였을 겁니다. 정말 그러네요. 자, 그럼 이제 논란의 중심, 바티칸의 심장부인 성 베드로 대성당으로 들어가 보죠. 길이 218m, 높이 137m, 6만 명을 수용하는 어마어마한 규모. 그 존재 자체가 내가 이 반석, 즉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성경 구절을 온몸으로 증명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그 점을 저자가 파고듭니다. 이 거대한 건축물의 존재 근거, 즉 예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무덤이 바로 이 아래에 있다는 주장이 과연 역사적 사실이냐는 거죠.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건가요? 놀랍게도요, 교황청이 성당 지하에서 베드로의 유골을 발굴했다고 공식 발표한 게 불과 1950년입니다. 1950년이요? 아니, 잠깐만요. 성당이 완공된 게 1700세기인데 그 근거를 20세기에 와서야 찾았다고 발표했다는 건가요? 순서가 완전히 뒤바뀐 거 아닙니까? 먼저 주장을 하고 한참 뒤에 근거를 만들어낸 것처럼 들리는데요. 저자의 비판도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했다는 이 대중적인 믿음 자체가 성경 기록보다는 훨씬 후대의 문학 작품에 더 큰 빚을 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문학 작품이라니요? 1896년에 발표된 폴란드 작가 헬리크 시엔키비치의 소설 코바디스 말입니다. 아, 그 유명한 소설이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네, 바로 그 장면이죠. 박해를 피해서 로마를 탈출하던 베드로 앞에 예수의 환영이 나타나자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묻죠. 네네. 예수가 네가 내 양떼를 버리니 내가 로마로 가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고 답하고요. 여기에 베드로가 눈물을 흘리면서 발길을 돌려서 로마로 돌아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한다는 아주 극적인 내용입니다. 듣기만 해도 전율이 오네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었군요. 전혀요. 순전히 작가의 상상력입니다. 그런데 이 소설이 노벨 문학상을 받고 또 영화로 만들어져서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면서 이 극적인 장면이 마치 역사적 사실처럼 사람들 뇌리에 각인되었다는 겁니다. 저자는 심지어 카톨릭 신자들조차 성경보다 이 소설의 내용을 더 깊게 믿게 되었다고까지 비판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의 순교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이나 성경 기록보다는
근대의 문학적 상상력에 더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말이네요. 와, 정말 충격적입니다. 결국 저자가 바티칸에서 본 것은 예수의 가르침과는 전혀 무관한 것들의 집합체였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로마 황제 시대의 유물을 가져와서 의미를 바꾸고 근대 소설의 상상력을 덧입힌 퇴행적인 잡동사니들의 집합체였다고 아주 신랄하게 평가하죠. 화려한 예술과 장엄한 건축 뒤에 수많은 모순과 만들어진 이야기를 감추고 있는 곳. 그것이 이 여행자의 눈에 비친 바티칸의 본 모습이었군요. 이 기록의 마지막 장면이 정말 의미심장합니다. 저자가 바로 그런 비판적인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이어폰 너머로 가이드의 목소리가 조용히 들려옵니다. 뭐라고 하는데요? 이곳 바티칸에서는 있는 그대로를 보고 감상하세요. 우리의 상식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내용일지라도 이러쿵저러쿵 평가하고 논할 그런 자리가 아니랍니다. 와, 그 말을 듣고 저자가 자기 속마음을 들킨 것처럼 깜짝 놀라서 주위를 둘러봤다고 하죠. 정말 묘한 순간입니다. 가이드가 정말 저자의 생각을 읽은 걸까요? 아니면 수많은 비판적 관광객들을 족고보면서 미리 던지는 일종의 방어막 같은 말이었을까요? 어쩌면 그 가이드 본인도 같은 의문을 품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건 뭐 청취자 여러분의 상상에 맡겨져 있겠죠. 하지만 그 마지막 한마디가 이 기록 전체를 관통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곳은 평가하고 논할 자리가 아니다 라는 그 말이 어쩌면 모든 의심과 질문을 차단하려는 가장 강력하고도 정중한 통제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기록은 바로 그 지점을 생각하게 만드네요. 우리가 어떤 장소의 거대한 역사와 권위 앞에 섰을 때 주어진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경외감을 느끼는 것과 그 이면의 모순을 파헤치면서 비판적으로 질문하는 것, 그 아슬아슬한 경계 위에서 당신은 어디에 서 계시겠습니까?